그럼 두 번째는요. 지금 이 교육학 시험의 트렌드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보면은 지금 명칭을 잘 물어보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달달 외우시는 그 학자들의 모형 안에서 어떠한 전략의 명칭이라던가 또는 개념의 그런 명칭,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명칭을 모르는데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그 교육학 시험이 사실 난이도 조정에 늘 성공적이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렇다 보니 최근에 평가원에서의 그런 출제 흐름이 약간은 제 생각에는, 또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구체적인 명칭을 물어보는 것을 그렇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것을 지양하고 내가 명칭을 당시에 정말 긴장되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칭을 정말 구체적인 어떤 명칭을 그냥 단답식으로 물어보는 것을 지향하고, 정말로 내가 그것을 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비 교사로서, 이제 현장에 들어가야 될 교사로서 이 이론을 정말 교실에서 또 교육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이론을 그냥 머리로 외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머리로 알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는, 정말 그것을 내 것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면화를 해낸 사람들만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면화를 해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최근 정말 기출 분석을 하신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명칭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지고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응용해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교육적 효과를 서술해라. 아니면 아예 명칭을 문제에서 오픈해버립니다. 지금 작년 문제를 보더라도 총평의 관점에서 진단을 해보려 합니다라는 송교사의 그 말을 통해서 이미 총평관이라고 하는 것을 오픈해버렸습니다. 명칭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물어봤냐면, 그러면 이 총평관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해라라고 이렇게 응용해서 나온 거죠. 이제 명칭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명칭을 쓰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해당 개념에 정말 깊이 있게 이해를 했느냐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 방안을 두 가지 쓰라 그랬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험생 선생님들께서 이 두 번째 문제에서 상당히 곤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예 문제에서 해당 개념의 명칭을 오픈해버리고 그것을 응용해서 장점, 단점 혹은 문제점, 현장에서의 문제점, 적용에서의 문제점, 또 적용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 유의사항, 또 기대효과, 교육적 기대효과, 혹은 이런 이번에 시험에서 나왔듯이 학습자 측면에서 또는 교사 측면에서 갖게 되는 의의, 그리고 또 구체적인 어떤 실전 방법, 이런 것들로 이제 응용해서 한 번 더 꼬아서 묻고 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제 전체가 내러티브한 지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러티브한 지문 속에서 내가 명칭을 물어보기보다는 의의나 방법이나 교육적 효과나 장점이나 문제점, 그러면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그 문제점만 이제 서술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까지, 실전 방안까지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이제 이런 교육학 현행 그런 출제 흐름에 맞게 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실행 방법과 실전 방법을 많이 물어보고 있는 이런 추세 때문에 최근 교육학 시험을 이제 경험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당황하고 계시는데요. 한간에는 작년에 시험이 끝나자마자 커뮤니티에 올라왔었던 어떤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꽤 와닿고 공감이 됐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선생님들 이제 2차 시험 준비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는 그 교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땡땡 레시피라던가 사이다 맞나요? 그 책도 있고 저도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그런 2차 수험서를 오히려 많이 2차 시험 때부터 봐뒀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실전 방법 또는 실행 방안, 이런 것들은 거의 2차 수험서에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험이 그렇게 실전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딱 정해져, 어느 정도는 이제 채점을 해야 되니까 정해져 있기는 하나, 정말 무수한 답안을 열어두는 약간 오픈형 문제들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정말 지금 이제 지금 3학년 선생님들, 학부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조금 학부 선생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임용을 틈틈이 준비하시면서 2차 수험서를 작년 거를 좀 싸게 구하시든지 선배들이나 아니면 학교생들한테 무료 나눔 같은 걸로 많이 받으셔서 쉬실 때 2차 수험서는 솔직히 좀 이렇게 재밌게 쉽게 읽혀지잖아요. 아닌가요? 네, 좀 쉽게 읽혀지는 편이에요. 1차 수험서에 비해서는 양도 좀 적고. 그래서 좀 틈틈이 다른 책 보지 마시고 이런 거를 그냥 딱 자투리 시간에 좀 읽어보시면은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절대전명의 순간에 선생님들을 구해줄 수 있는 정말 구원투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꼭 그 2차 수험서를 병행하시면서 정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1, 2차를 동시에 뚫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진짜 현장 교사의 마인드로 이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2차 시험을 통과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반드시 지문과 연계해서 작성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대주제를 연계하는 식의 어떤 그런 출제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우리 시험이. 그러면 이제 대주제를 계속 연계하라고 하는 거는 이 내러티브한 지문이 상황이 자꾸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성을 갖추면서 쓰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문제에 맞춰서 내가 지금 외운 것을 그냥 그대로 막 그냥 뭐 맥락 없이 개연성 없이 쓰라는 게 아니죠. 그냥 막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총평관의 그냥 정의를 그냥 막 내가 외운 거 공부했으니까 막 쓰라는 거, 지금 정의 쓰라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정의 쓰라는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냥 공부한 거를 뭘 묻더라도 그냥 쓰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문제에 맞춰서 문제에 적용해서 내가 공부하는 개념을 인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요, 지문을 끌어와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문을 끌어와서 써야 이 내러티브한 상황을 옮겨서 이제 내가 서술한 것들을 버무려 쓸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고수들은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지문에 있는 것을 끌어와서 쓰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려면 이제 첫째, 본론 첫 번째 들어갈 때 첫째, 선교사가 언급한 이런 걸 또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밑에 문제에 있는 거. 선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에 수직적 연계성 혹은 뭐 선교사가 언급한 수직적 연계성은 학습자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첫째, 뭐뭐뭐뭐, 둘째, 뭐뭐뭐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교사가 언급한 것은 이러한 뭐 교수 전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지문 속에 있는 이 선교사를 데려오세요. 불러내서 계속해서 내가 지문을 끌어와서 쓰고 있다는 것을 인상을 계속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서술 방법이 선생님들께 나중에 선생님이 답안을 채점을 받을 때 도움이 되면 됐지 정말 안 되질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5번째 팁을 드리면 그 배점 요소를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말인데요. 선생님께서 서술을 하시다 보면 물어보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크게 네 문제지만 여기 안에서도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를 묻고 있어요. 예를 들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행 방안 2가지도 물어봤지만 결과 해석 기준도 물어봤거든요. 2가지를. 그러면 총 4가지를 물어본 거죠. 실전 방안 2가지, 그 다음에 결과 해석 2가지 해서 총 4점이 배점된 거는 각각 1점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배점 요소를 다 챙겨서 쓰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행 방안 2가지를 썼어요. 그런데 좀 길게 쓰다 보니까 뒤에 결과 해석 기준 2가지를 썼다고 착각한 거죠. 분량에서 많이 썼으니까. 그리고 다음 2번째 하고 다음 3번째로 하면서 이제 그 3번째 문제는 이미 써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볼펜으로 쓰잖아요. 나는 2번째 결과 해석 기준 2가지를 안 썼는데 벌써 나 3번째로라고 모르고 써버렸어요. 지우고 쓰면 되지만 3번째를 좀 상당히 좀 써놓은 진행된 상황에서 발견하게 되면 진짜 어떻게 좀 끔찍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점 요소를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배점 요소에 해당하는 답을 썼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시 돌아오면 또 시간만 더 지체되니까 꼭 체크를 하시면서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점 요소를 챙기지 않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4번째와 5번째를 지키지 않아서 실수를 하신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작년에. 예를 들면 우리가 3번째 문제 한번 보면은
선교사가 교실 수업을 위해서 개발해야 할 교수 전략 두 가지를 제시하고 선교사가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이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 학습 활동 두 가지를 각각 그에 적합한 테크놀로지와 함께 제시를 해라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상당히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복잡하죠. 왜냐하면 지금 교수 전략 두 가지를 써라고 했던 것이 일단 1점, 1점씩에서 2점이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두 가지를 물어본 거죠. 1점, 1점. 그래서 총 4점인데 선생님들께서 진짜 많이 실수하신 게 뭐냐면 교수학습 활동 두 가지를 테크놀로지와 함께 제시를 해야 되죠. 근데 테크놀로지를 빼먹고 교수학습 활동 두 가지만 제시를 했다던가 혹은 또 진짜 많이 실수하신 게 교수학습 활동 두 가지를 테크놀로지를 각각 연계해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그래서 테크놀로지와 연계를 해서 잘 썼는데 왜 감점을 받았나 이 문제에서 그것은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그래서 어떻게 시켜줄 건데 라고 하는 것에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답이 하나로 책정되지 않고 정말 무수히 많은 정답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해답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기보다는 수많은 해답들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오픈형 문제, 전형적인 오픈형 문제였다고 보여지는데요. 보시면은 저는 일단은 이 VR과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개개인의 가상의 학습 공간을 설정해주고 또는 구성해주고 학생들을 역동적으로 수업에 참여시키겠다. 그리고 학습자 간에 그렇게 해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해서 누구 하나도 뭐 고립돼서 수업에서 고립되는 것들을 고립되지 않도록 고립감 해소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학습자의 고립감을 해소시켜 주겠느냐라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테크놀로지를 제시하면은 좋은 점수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온전히 1점을 받거나 2점을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에서의 고립감을 해소시켜 주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답을 쓰는 가장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을 컴퓨터나 또는 태블릿 PC를 활용을 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하고 또는 협력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준비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과제를 해결하게 한다거나 함께 협력해서 이 프로젝트 과제를 완수하게 한다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 수업, 이 프로젝트 학습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꼭 서술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프로젝트 학습의 단점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결과물이 미완성 단계로 많이 가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웹 활용 프로젝트 학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프로젝트 대면에서의 프로젝트 학습의 그런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해서 과제를 해결하고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든가 그런 교수학습 상황을 계획해서 진행하겠다라든가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걸 활동 두 가지만 썼다거나 테크놀로지를 빠뜨리고 쓴 선생님들도 계셨을 것이고 여기까지만 쓴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않으면 배점이 배정되어 있는 점수를 받기가 어려우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감점 받은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셨기 때문에 감점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사실 이게 다 같은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 속에 답안 작성의 개념 구속성을 잘 파악하고 서술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마지막 문제를 좀 볼게요. 작년 시험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한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제 1점이죠. 한 가지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좀 센스 없게 딱 명칭만 냈다 던지지 마시고 그것이 대충 그래도 한 줄 정도는 정의를 좀 써주셔야 좀 글이 매끄럽겠죠. 그런 센스를 좀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두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실수를 하신 게 뭐냐면 아마 실수하신 유형이 좀 많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연수의 종류를 한 가지를 분명히 앞에서 썼는데
뒤에 두 가지는 또 다른 걸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교 중심 연수 종류 한 가지를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전학공을 쓰셨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전학공을 썼으면 그 전학공을 가지고 그 개념의 구조성을 가지고 학교 차원에서 그러면 이 전학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즉 이 문제에서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학교 중심 연수가 앞에서 얘기한 선생님들께서 쓰신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전학공이면 전학공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학공을 가지고 학교 차원에서 그러면 이 전학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두 가지를 쓰셔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요점인데 다르게 생각하시고 종류 한 가지를 썼는 것과는 별개로 학교 중심 연수를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두 가지를 쓰신 선생님들께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 문제에서 온전히 3점을 가져가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끊어읽기를 하면서 개념의 구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가 그걸 꼭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앞에서 서술했던 1점짜리 문제 있죠. 내가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한 가지를 가지고 이 한 가지를 그러면 내가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은 이걸 가지고 쓰셔야 된다. 전학공이든 뭐든 간에 내가 썼는 걸 가지고 개념의 구조성을 가지고 방안 두 가지를 구체적인 방안 두 가지를 쓰라고 하는 문제다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학공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명칭을 던지면서 냅다 명칭 던지지 않고 전학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를 정도는 한 줄 정도는 정의든 개념이든 의의든 써줬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비전을 교사 교육 공동체가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또는 교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함께 학습을 해나가는 전형적인 전학공의 정의를 써준 거죠. 이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실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어떻게 실시할 건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과별 모임, 또 학년별 모임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그런 여건들을 구성해 주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써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어쨌든 전학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외부의 인프라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학교 차원에서. 그래서 제 기억에 그 처음 기간제 교사를 했을 때 그 학교 중학교였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외부 강사 선생님들을 많이 초청을 하셔가지고 또는 다른 학교 선생님을 초청하시거나 어쨌든 외부의 인력을 초청해서 해당 강의를 운영하는, 그래서 매주 수요일을 좀 학생들이 일찍 집에 가고 공문 없는 날이라고 해서 꼭 전학공의 날로 많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다 같이 도서관에 모여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초청된 외부 강사의 수업을 듣는, 강의를 듣는 그런 연수들을 많이 진행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저는 이제 외부 전문가를 요청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하거나 인력부를 운영하거나 또 혹은 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만든 그런 연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내가 써놓은 이 전학공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 두 가지를 서술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온전하게 3점 받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제가 좀 준비한 것들은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교육학 시험이 이 시기쯤 되면 이 교육학 공부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물단지라고 해야 할까요? 버리고 가기에는 20점이라는 게 너무 아깝고, 그래서 앞에 20점밖에 배점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락을 넘기지 못하면 내가 전공이 아무리 고득점을 해도 무조건 불합격이거든요. 그래서 버리고 갈 수 없는 카드인 것 같아요. 전공 점수가 조금 아쉬울 때 이 20점이 배점이 되고 있는 이 교육학 점수가 도와주면, 푸시를 해주면 선생님 진짜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전공 시험에서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진짜 우리가 교육학에서의 1점과 전공 시험에서의 1점이 같은 1점이잖아요. 뭐 비율제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1점이기 때문에 전공에서 한 문제, 두 문제 틀린 거 교육학에서 충분히 점수를 받게 되면은 다 만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험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커트라인이든 커트라인보다 1점이든 2점이든 2차를 정말 죽게 살기로 해서 뒤집으면 되니까, 충분히 뒤집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일단은 1차를 합격을 하셔야 2차든
다시 말해 최종 합격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 교육학 시험이 선생님 시험에서 정말 효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과락을 꼭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 교육학 공부를 놓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그 국어 시간에 또 많이 배우셨을 것이겠지만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 편의 작가가 돼서 한 사람의 작가가 되어서 이 답안지라고 하는 이 작품을 써내야 되는데 이 답안지를 보는 독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당연히 채점관이 되겠죠. 채점자가 보기 편한 글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독성이 갖추어져 있는 글을 써내지 못하면 저는 좋은 점수를 또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 원초적으로 정말 여기서 위에 답안지를 보게 될 독자는 채점하시는 채점관이 될 거고, 채점관이 보시기 편한 글을 써야 되고, 가독성을 챙겨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채점자가 채점하기 편한 글을 쓰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냥 공부한 거를 무조건 뭐 문자가 뭘 물어보던 간에 뭐 지저분하게든 내가 그냥 공부한 거 무조건 쓰겠어, 그런 욕심을 부리고 쓴다고 하는 것은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고요. 깔끔하고 명료하고 간결하고 명쾌한 그런 답안을 써내게 되면 당연히 채점자가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교육학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나에게 또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의 합격까지 나의 멱살을 잡고 하드캐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외의 복병입니다, 교육학이.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교육학 강사님, 교수님한테 큰 가르침을 받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수험생인 건 맞아요. 그런데 수험생의 마인드로 교육학 시험에 접근을 하시는 것은 조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수험생의 마인드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제 내년에 현장에 가셔야 될 예비 현장 교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험생의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현장 교사의 마인드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문가의 마인드로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공부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은요, 진짜 놀랍게도요, 내가 현장 교사의 마인드로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 논술도 잘하시고요, 나중에 2차 면접도 한 명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합격 수기에서도 이제 썼었지만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을 공부를 할 때 실제로 아이즈너가 예술교사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주지주의에 해당하는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주요 교과들만 너무 중시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예술교육을 주장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인 거잖아요. 근데 교육학자이기 이전에, 유명한 교육학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어떤 예술교육 교사였던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현장에 가면 이런 아이즈너가 주장했던 그런 예술적 감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현장에서 예술적 교육과정 운영해 볼까, 또는 아이즈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질적 평가를 어떻게 내가 현장 교사로서 실시를 해볼까를 늘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교육사회학으로 가면은 정말 이제 스페셜리스트만 넘쳐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정말 제너럴리스트로서, 그러니까 뒤늦게 얘기했던 유기적 연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현장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현장에 오시면 정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만의 교육 가치관, 교육 철학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을 또 2차에서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영역인 거잖아요. 이럴 때 내가 현장 교사의 마인드로 공부했던 1차 교육학의 공부가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말로 하는 게 2차 시험이라고 했었죠. 저는 정말 이 교육학에서 공부했었던 이 한 명 한 명 학자들의 이론을 내가 현장 교사의 마인드로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2차 시험에서 어떻게 면접에서 포문을 열고 서론을 열고 결론을 지어야 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틀이 잡힌 상태에서 2차 시험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 따로 떼어놓지 마시고, 특히 2차 시험이 수업 시력이랑 이제 수업 나누면 어떻게든 전공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심층 면접
파트는 진짜 교육학 시험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육학을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해놓은 것들을 현장 교사의 마인드로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1차 시험에서 내가 그러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어떻게 온라인 학습에서의 학습자의 고립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책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정말 내가 현장 교사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정말 내 것이 되어서 내면화가 되어서 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가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2차 시험 신청 면접 문제를 나왔을 때 첫째, 둘째, 셋째로 답안을 정리해서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정말 하실 말씀이 오히려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고민이 될 정도로 정말 행복하게 2차 시험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교육학 공부를 하실 때, 나 이제 정리를 하실 때 늘 생각을 해보세요. 현장 교사로서 내가 어떻게 할까? 또 전문가로서 내가 어떻게 이걸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1차 시험 문제를 접근하시면 바로 그 내러티브한 상황이 출제되는 1차 시험에서 답이 보이실 겁니다. 나아가서 2차 시험에서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가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제 이 전망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9월, 10월은 정말 금방 지나가거든요. 금방 날추워지고 시험일이 코앞으로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이러한 마인드로 시험 문제에 잘 접근하는 연습을 하셔서 건강 관리도 좀 잘 챙기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멘탈 관리도 잘 하셔서 이 남은 수험 기간을 정말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또 알차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 합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합격하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공부가 되는 거고 완전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완벽한 공부가 없습니다. 시험 당일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절대 교육학 놓지 마시고 매일 한 번이라도 써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뭐 일주일에 2번은 써본다고 하시면 나머지는 또 계속 서브노트를 돌리시는 연습을 하시면서 계속 구슬로도 인출을 해보시고 써보기도 하시고 또 지금 이제 손이 전공시험도 이제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체력을 아껴놓기 위해서는 구슬로 하신다거나 혹은 키워드만 써본다거나 서론 결론이 연습이 좀 맞는 소스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본론만 좀 써본다던가 이렇게 체력 안배를 좀 지혜롭게 잘 하셔가지고 교육학 시험은 어떻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학 공부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들 꼭 남은 기간 화이팅 하셔서 힘내셔서 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부족한 영상이고 또 부족한 내용이지만 또 선생님들께 또 소소한 도움이라도 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